자, 반갑습니다. 우리 5차 시고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특징이나 이런 거의 과정에 대해서 멸망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당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들어선 송나라는 어떤 점이 또 당나라와 달라졌는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나라 멸망 이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당나라의 지방 방어 책임자였던 이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멸망했었죠. 자, 절도사들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적인 세력이 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송나라는 이 당나라에서 절도사들에게 너무 지나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송나라가 멸망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제 그것을 고쳐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염두에 둔다면 송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절도사들끼리 서로 국가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이 짧은 시대를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알 필요 없고 이거를 이제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는 이제 960년에 건국되었는데 특징은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지방 절도사에게 당나라가 너무 많은 세력, 힘을, 권력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 힘을 줄이고 중앙의 황제에게 모든 걸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황제가 밑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이제 군대를 조금만 두고 황제에게 군대를 집중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황제에게는 더 대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과거 제도도 조금 바꿉니다. 과거제 마지막 시험에 이 과거제가 크게 보면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시험을 황제가 직접 참여해서 출제하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직접 마지막에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인재를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된 관리는 황제에게 더더욱 충성을 하게 됩니다. 황제를 스승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권력을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가는 게 송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치주의라고 하는데 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글을 가리키는 말이죠. 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으로 군사력으로 통치라는 것이 아니라 문치주의, 이제 문인 관료를 우대해서 얘네들로 하여금 얘네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군인에게는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이제 문인들, 글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몰아줍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과거제도 개혁하고 이렇게 문인을 우대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지배층, 어떤 유교적인 능력을 갖춘 새로운 지배층,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대부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층이 송나라 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형성된 문벌 귀족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힘이 줄어들다가 이제는 이제 귀족층이 아니라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 계층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점. 이 사대부란 용어는 우리 중3 때 한국사 가면 또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생깁니다. 이제 지나치게 군인들을 천대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들이 송나라로 계속 침입을 해옵니다. 근데 군대가 약하니까 이걸 막아낼 힘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물자가 중국에게 필요해서 그걸 뺏으러 쳐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갖다 바칠 테니까 제발 쳐들어오지 마라. 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쳐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폭력의 현장 같은 거죠. 힘이 센 애거든. 힘이 약하고 돈 많은 친구한테 이제 자꾸 삥 뜯어가니까 야, 나 때리지 마. 돈 같은 거 미리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한번 돈에 맞들인 이 북방민족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필요하면 그냥 계속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려는 신용만 해도 계속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너무 지출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게 또 송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개혁을 추진한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안석이 이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보면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이걸 받아서 회수하게 되는, 그래서 이 봄에는 보통 농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이때 빌려줬다가 낮은 이율로 이제 가을에 다시 받게 되면, 가을에는 이제 수확을 하니까 농민들이 이걸 갚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그 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가 가격이 낮을 때 이제 미리 국가가 사들이는 거고, 그거 이제 비싸질 때는 또 싸게 국가가 판매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지주들의 땅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귀족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주층이나 상인들의 반발로 이게 좌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송나라 개혁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던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송나라를 남쪽으로 온 송나라라고 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 지방을 개발하면서 이제 남송부터는 다시 강남 지방을 위주로 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번영을 누리다가, 가려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너희들, 나중에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1279년에. 자, 그래서 이 송나라의 경제 발달을 보면 송나라 때 강남이 아까 개발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새로운 농법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내기 농법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모내기 농법의 장점은 뭐냐면, 모내기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씨앗을 직접 땅에 심는 게 아니라 작은 상자 같은 데다가 이제 흙을 깔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서 모를 거기서 키우는 겁니다. 모판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 모 자체를 논에 직접 옮겨 심는 게 모내기 농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실제 땅은 많이 비어 있겠죠.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실제 땅에는 겨울부터 봄까지 보리를 심고, 이제 모판에서 어느 정도 모를 키워서 다시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그 땅에 이제 논에 옮겨 심는, 그래서 좀 더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남는 것들을 판매하면서 상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서양의 길드처럼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 이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길드라고 안 하고 행이나 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것들이 유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외부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도에도 보면 고려나 또 아라비아, 인도 이런 데까지 널리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박사라는, 이거는 이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 중에 관청입니다. 시박사라는 관청은. 그래서 이런 관청까지 있을 정도로 외부와 경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번영하게 되면서 서민층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락시설도 즐기게 되고 공연도 즐기게 되는 이런 어떤 송나라의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 이게 당시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입니다. 개봉. 중국말로는 카이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밤에 어떤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상점도 많이 열려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대표적으로 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학문 발달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문인들을 우대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대부들이 굉장히 학문 토론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남송에서 주희라는 사람, 우리가 보통은 우리 한국사에서는 주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보통 존경받는 이런 사상가들을 뒤에 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 주희는 보통 주희라고 안 부르고 주자라고 부릅니다. 주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리학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 남송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동아시아로 많이 전파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이 바로 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크게 발달한 나라가 이 조선이고, 조선의 별명이 뭐냐면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이 그만큼 조선을 지배하는 어떤 학문이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우리 보통 중국의 4대 과학기술, 4대 발명품 하면 보통 여기 있는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인쇄술, 그리고 하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이 송나라 때 이렇게 크게 발달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화약무기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활판인쇄술 다 세계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화약무기 같은 것들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럽에는 당시에 기사계급이라는, 여러분이 아직 봉건제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네. 이 봉건 기사들이 말을 타고 철갑옷을 입고 어떤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화약이 도입되면서 이제 말 타고 뭐 갑옷 쓰고 철갑 두르고 돌진해봐야 멀리서 총이나 대포 하나 날아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되는 변화를 가지고 온 게 이 화약무기고, 중간에 있는 나침반도 역시 우리 콜럼버스라는 사람 다 들어봤죠. 아메리카라는 신항로를 개척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세계사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게 바로 이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활판인쇄술, 우리 종이와 더불어서 활판인쇄술이 있다면 책을 수십, 수백, 수천 장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판인쇄술 덕분에 이 지식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사상이 빨리 퍼지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활판인쇄술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북방민족.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 송나라 북쪽에서 많은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왔었다는 점. 그래서 거란족은 이 요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지도에 보면 요나라가 없죠. 바로 요나라가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나라는 지금 지도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해서 이 금나라가 바로 남송으로 송나라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서하, 금, 남송 다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몽골한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해가면서 송나라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돈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해갔다는 모습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